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4%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약하게 이제 상승 진행을 했고요. 코스피는 2,4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하락세가 좀 진정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2400선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선을 저항을 맞고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500선까지 또 이제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매도 이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이제 크게 진행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전체가 지금 이제 뱅크런 사태에 대한 우려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멈추고 이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세에 대한 그런 템포는 조금 늦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 입장에서 뭐 계속 이제 코스피는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우리가 많이 회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이제 쭉 떨어졌던 그 시점에서 바닥 라인을 다지고 이제 V자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코스피를 손절을 했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 V자 반등에 대한 회복을 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현물이 아닌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 투자를 했다면 이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점만 보더라도 거의 1년, 2년 사이에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 금융위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거고요. 그 금융위기로 인해서 다가올 수 있는 그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시장에는 유동성 자금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천히 이 시장을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800선에서 계속 횡보를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 코스닥 자체는 지금 이제 조정을 받지 않고 거의 제자리에서 상단 라인에서 좀 상승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제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닥도 지금 기술주 위주로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천천히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사실 기관 투자자는 계속 이탈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급등했던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이제 익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순식간에 이제 그 지수표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정선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풀렸을 때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율이고요. 환율은 1307원입니다. 여전히 뭐 비슷한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크게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한 절반 정도로 이제 회복하고 적절하게 이제 자리를 좀 잡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려갈 확률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래 왔듯이 결국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위험 자산으로서의 그런 시그널이 되는 상승 시그널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 자산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급격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조정분이 서서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시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또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어제는 해외 증시 다우 나스닥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뭐 우리나라 증시도 약하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FMC가 21일부터 22일이죠. 네, 그렇게 이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촉각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내용을 잠깐 보시면 최근에 이제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상승분이 이제 빅스텝이냐 0.25% 베이비 스텝이냐에 대한 대결에서 결국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상당히 이제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이제 FOMC에 대한 결과가 0.25%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전망으로 하면 이제 0.25%를 한 번 더 올리고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 고점이 이번 상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고점이 이제 얼마나 유지될지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유동성 자금이 풀리는 방향으로 시장이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FOMC에 대한 결과는 2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3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하루 정도는 좀 더 이제 주식 시장이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0.25%가 올라가면서 이제 4.7에서 5%로 결정이 될 것이고 최종 금리는 5.2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무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뭐 5.5%를 넘어간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은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예견이 되어 왔었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하락분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예상이 되다 보니 US 선물, 그 다음에 유로톡스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증시가 조금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런 사태가 이제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CS 은행도 이제 UBS가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SVB 사태도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좀 진화를 했고요. 최근에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이제 예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 퍼스트 리퍼블릭과 또 연결된 은행들이 또 대응을 하면서 그렇게 연계적으로 뱅크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증시도 괜찮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미국의 국채 시장이 빠르게 이제 반등을 하면서 금리가 좀 빠르게 떨어졌는데요. 그 하락폭에 대한 그 반등이 잠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3.5% 정도로 미국 국채 금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채 금리도 이제 완연하게 고점을 찍고 서서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 입장에서는 이제는 저평가된 그런 위험 자산들이 이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천천히 이번 상반기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70원 하락해서 16,75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1.59%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고, 코스피는 조금 반등을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어제보다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16,780원으로 뭐 크게 상승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일별 거래량을 보시면 400만 주, 어제보다도 조금 더 감소를 했고요. 점진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1,800원 이상을 치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가격을 또 떨어뜨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잠깐 반등을 했지만 야금야금 이제 또 반등분을 반납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힘 빠지는 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장기적으로 지켜보자, 네, 그렇게 좋은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을 견디기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승을 빠르게 시키고 하락을 굉장히 이제 질질 늘어뜨리면서 네, 한 달 반 동안 떨어뜨리는 그런 흐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승은 조금 이전보다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눌러왔던 그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옵션 만기 특성으로 조금 매수가 몰리면서 좀 바짝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승분을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네, 또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면서 다시 그 박스권 안쪽, 고점 안쪽으로 주가가 밀려났고요. 오늘은 이제 21선까지도 아래로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사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결국에는 21선 아래로 돌파했기 때문에 뭐 61선 자리까지 네,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차트상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 크게 지금은 이 흐름 자체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뭐 이 라인 딛고 다시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그 오랫동안 횡보했던 그 구간에서 지금은 한번 그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내에서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만 상당 부분 많이 매도를 했다는 것도 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면 결국에는 오랫동안 횡보하던 구간을 이제 코스피 하락과 이제 블록딜 물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떨어뜨렸는데요. 그 구간을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의 박스권에서 하단 라인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상하는 그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거래량이 좀 나와준다면 그 2만 원대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지금 올라가는 것을 실패해서 또 똑같이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크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네, 오랫동안 지금 저와 함께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해왔다는 점에서 물량을 계속 모아갔고요. 평균 단가가 이제 점점 낮아져서 이제는 수익권이시거나 아니면 수익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매수를 진행해 왔고 그 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가격대 입장에서 수익률 입장에서는 지금 크게 수익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던 그 물량이 평균 단가가 이제 이런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 위로 뻗어나갔을 때, 수익률이 네,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매수했던 이 구간 속에서 우리가 계속 덩치를 불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 입장에서라면 결국에는 최저점에서 모든 자산을 100% 투입을 해서 최고점에서 100% 매도를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지만 사실상 여러분들도 투자를 오래 해봐서 알겠지만 이런 트레이딩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 기회를 노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평균 단가를 맞췄을 때 이제 우리가 가진 주식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수익률에도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주식을 모아가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이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그런 좋은 전망이 없거나 한다면 당연히 이제 끝까지 가보자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이제 지루한 흐름이죠. 올라갔다가 이제 또 점점 눌려지는 계속 눌리죠. 네, 매일매일 이제 눌리면서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일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 입장에서는 이제는 진짜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장기적으로 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이 제가 빨간색 표시로 이 60일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60일선이 하락을 합니다. 네. 그런 하락을 하던 60일선이 이제 서서히 상승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장기 이평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확실히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크게 종목이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 2차 전지처럼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투자를 포기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다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분명히 이제 이런 테마가 같이 움직일 때는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정기술과 뭐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다들 이제 보유 수량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 대한 보유 수량도 같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 턴어라운드가 왜 진행되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네,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는데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라볼 사항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3년 전부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끌고 온 이유가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켜보았던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이제 전성기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죠? 회사 입장에서 IR 자료에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2025년 이후부터는 전성기가 예상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급성장이죠. 네, 그까지는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전성기에 도달을 했을 때는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좀 이제 멈춰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까지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급등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조정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고, 네, 그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무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이 많이 상장되었고, 그러는 과정이 이제는 앞으로는 네,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코스피도 반등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이제 주식 수도 더 이상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고, 네, 재무 개선도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사업 투자로 집중을 할 것이고, 이제 그런 수익성이 나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둘씩 사업화가 성공하면서 점점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네, 좀 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수급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기관 투자자 74,000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0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상당히 이제 많이 매수를 했다가 잠깐 이제 주춤을 했다가 오늘 다시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생각보다 이제 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체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매수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나가더라도 지금 뭐 누적 60일 동안 700만 주 매수이기 때문에 크게 네, 우리가 뭐 주목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제 금융 투자가 7만 7천 주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 3만 1천 주, 투신 1,800주. 그래서 크게 뭐 매도를 많이 한 세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또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기관 투자자의 주요 매수세 중에 지금 연기금 투자자와 그 다음에 투신, 이쪽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아직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그 올라가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저 기관 투자자들은 많은 물량을 지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은 충분히 지금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언제 터져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로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한번 거래량이 실려줄지는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확인을 했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는 지금 800만 주, 잔고가 이제 어제보다 25만 주 정도가 더 줄어서 80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전에 뭐 780만 주로 이렇게 잡히긴 했었는데 조금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780만 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았는데 800만 주 수준에서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또 다시 감소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제가 이 표로 나타내지 못하는데요. 결국에는 6개월 정도로 해서 지금 공매도 잔고를 조회를 해보시면 자, 공매도 잔고가 이전에 고점을 찍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1579만 주, 11월 8일에 1579만 주를 찍고 지금 공매도 잔고가 뭐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방향도 있지만 결국에는 쭉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80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70만 주에서 800만 주, 거의 이제 공매도 수량으로 따지면 770만 주 정도가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었고요. 잔고가 지금 더 줄어드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지만 지금 일별 공매도 수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공매도 잔고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요. 11월 8일이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 과정에서 공매도가 770만 주가 상환이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이렇게 늘었다. 기관 투자자도 늘었다. 그래서 그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지분 상승률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결국에는 지금은 상환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자로 대차 잔고도 지금 상환이 100만 주, 체결이 6만 4천 주 진행이 되었고요. 한 이틀 정도 이제 공매도 잔고가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갔지만 또 금방 또 이렇게 한꺼번에 상환을 시키면서 2,560만 주로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차 잔고도 지금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대차 잔고도 여기는 이제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자, 아까 11월 8일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대차 잔고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죠. 3,200만 주 수준에서 2,500만 주, 마찬가지로 대차 잔고도 한 700만 주 가까이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의 누적 매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가는 횡보하고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매수량 늘어났고 개인 투자자만 이탈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단기간에 올라갔던 게 거래량 없이 또 힘없이 그대로 떨어져 버린 뭐 그 상황이죠. 그 상황에는 우리가 좋지 않은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손절을 하고 빠져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며칠 더 살펴보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확인을 안 해봤던 마지막 이제 지분이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인데요. 오늘 추정 물량 대비해서 당일 물량이 좀 많이 매도가 늘었습니다. 1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12.4% 정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외국인 투자자가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다가 그대로 다시 매수량을 채우는 날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100만 주 매도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그래프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뭐 여기서부터 올라락내리락 하면서 떨어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자들의 지금 지분 자체는 계속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지금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사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 보고서라는 것은 1년치죠. 2022년에 1년치를 정리한 것이고요. 2022년에 1년치를 정리했다고 해서 연말에 꼭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3월 중순 혹은 3월 말 정도에 이렇게 사업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제가 3분기 보고서 9월까지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엔 또 이렇게 12월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연결 재무제표죠.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은 개별 회사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이제 자회사들까지 다 포함된 재무제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두산 박회과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개가 이제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세 개가 이제 합쳐진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일단 현금성 자산은 1조 4천억 정도로 상당히 이제 현금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전에도 그 현금은 풍부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 자산이 연결로 보시면 이제 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8조 정도죠. 근데 이렇게 유동 자산이 그냥 줄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유동부채에 대한 금액을 보고 이제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의 비율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동부채가 8조 그리고 유동자산도 이제 8조 정도로 비율로 나누시면 이제 100% 이상이죠. 유동 비율이 100% 이상이면은 이제 꽤나 이제 안정적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유동부채가 10조, 그다음에 지금 유동자산이 8조였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80% 정도의 그런 유동 비율이었는데요. 유동 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무가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유동 부채 중에는 이제 당연히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 차입금이 지금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죠. 3조 9천억에서 1조 4천억으로 2조 5천억이 감소를 하면서 단기 차입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단기 차입금은 줄었지만 지금 이제 장기 차입금이 이전보다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조 5천억에서 2조 3천억, 한 8천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에서 장기로 좀 일부분 전환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유동 부채라는 것은 1년 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1년 내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채가 이전보다 좀 많이 줄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불안 요소들이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좀 보았기 때문에 일반 이제 개별 재무제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 재무제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의 그런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유동 자산은 작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3조 5천억 수준. 크게 변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 부채가 작년 대비해서 2조 1천억 정도 가까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는 단기 차입금 3조 2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거의 2조 가까이가 상환이 되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건설발로 인해서 좀 많이 재무제표가 꼬이기도 했고요. 상당히 위기였는데 그 위기가 이제 많이
극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을 계산해 보면, 네, 유동 비율 아까 뭐 제가 그냥 계산을 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유동 자산 분의 유동 자산 분의 유동 부채입니다. 네, 유동 부채 나누기 유동 자산.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렸죠. 네,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으면 이제 100%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업이 이제 건전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100%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70%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고요. 이전에는 거의 50% 수준이었기 때문에 50%에서 70%까지 이제 유동 비율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단기 차입금이 많긴 하지만 현금성 자산도 3천억 정도로 지금 보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분명히 이 다른 쪽에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이제 재무 개선을 자체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5조 2천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53억으로 양호하게 뭐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당기 순이익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의 그런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 금융손익이 2,300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영업 외손익이 1조 1,738억입니다. 여기 이제 금융손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산밥켓의 PRS 파생 상품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영업 외수익 같은 경우는 자회사 매각에 의한 그런 영업 손실이 수익 손실이 아닐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장부상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손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1조 2천억이 현금 이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손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장부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조 2천억 손실이 나왔지만 현금성 자산도 거의 유사했고요. 그리고 유동 자산 자체가 이미 이제 3조 6천억에서 3조 5천억 뭐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현금 실제로 현금 유출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부상의 손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실적이 이제 나타났을 때 순이익이 좋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도 이 정도로 다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정관에 관한 상황으로 최근에 이제 3월 말이죠. 3월 말에 그 주주총회에서 또 이렇게 안건들이 몇 개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몇 개의 이 안에 대해서 개정이 된 것이 보이는데요. 그 개정 사유를 보시면 배당 절차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죠. 그래서 지금 다 배당 절차가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항목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 뭐 유무상 증자에 의해 및 주식 배당에 의해서 신주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뭐 본다. 뭐 이렇게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그게 이제 실제는 이제 다 똑같이 동등하게 배당을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배당 같은 경우는 분기 이익 배당은 여기네. 분기 배당은 삭제가 되었고요. 이익 배당은 이제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그 기준일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그 2주 전에 그를 공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주 이스코 부사채는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의 발행도 전환 전에 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신주에 의해서도 신주 그다음에 전환사채 뭐 이런 주식들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주이스권 부사채도 저렇게 삭제가 되면서 앞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보다는 좀 배당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배당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올해 뭐 배당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올해까지 이제 수익성이 좋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진행이 되고 나면 내년에 한 4월 정도에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배당주가 된다면 정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기업이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매출 및 수주 상황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수주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작년에 여기에 이제 주요 신규 수주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제 9월 달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아마 부천 열병합 STG 공급, 그죠? 가스터빈 공급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나왔던 것이 UAE의 1에서 4 호기 하자 보증 기간 연장입니다. 그게 이제 2,100억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원자로라든지 그런 주요 원전에 대한 기자재들 그런 유지 보수만 하더라도 이렇게 수천억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미 복합 발전에 또 이렇게 STG를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수력 원자력과 이제 1조 6천억, 요거는 이제 이집트 원전에 대한 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프라 플랜트에 이제 4,800억 정도를 또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서도 아주 큰 건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계속 이제 여러 항목들이 지금 이렇게 수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주 단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열 병합 발전소에서 또 많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도 이렇게 수주를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수주권들이 꽤나 있더라. 그래서 올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원전 관련 그 다음에 뭐 SMR 관련 수주만 지금 1분기에 거의 4조 가까이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곧 3월 말에 또 이제 신한울 3, 4호기 계약이 나고 나면 그 4조가 거의 확정이죠. 그래서 올해 달성할 수 있는 수주 목표치가 8.6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들은 다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두산밥켓에 대한 PRS도 이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를 막을 만한 그런 상황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가 점점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주가도 이제 서서히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천천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 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